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저를 다시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은 좀 재미있고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제 제목을 이제 도산공화국 파차파 캠프로 정했는데요. 일단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산공화국 파차파 캠프는 사실 뭐 지금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로서 지금 많은 이제 조명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주 한일가에 있어서 이제 크게 여러 시기로 나뉘는데 1903년을 우리가 이민 원년으로 정해서 지금 1903년부터 2003년에 100주년 기념식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과 새로운 이민법이 1965년에 제정되면서 이제 한이 이민들이 급증한 그런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로 1903년에서 1919년 3.1운동 전후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 기사는 이제 최초로 한인 이민자들이 호놀룰루 하와이에 도착해서 102명의 한인들이 도착했다라는 걸 소식을 알리는 신문 기사고요. 이 주제로 최근에 한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같은 세미나가 열렸고, 지금 리버사이드에 미주 도산 안창호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그런 기금 모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버사이드는 사실 생소한 지역일 가능성이 많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도산 안창호 선생 종기와 또는 미주 한인사에 있어서 리버사이드는 그동안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소도시이고, 대부분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LA, 또 동부 지역으로서는 뭐 필라델피아가 서재필 박사님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지역인데, 그 리버사이드는 사실 거의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제가 2016년부터 이제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리버사이드에 있었던 파차파 캠프가 초기 미주 한인 사회 독립운동의 거의 메카, 아주 핵심 지역이었다라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이제 제가 요즘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제 우리 차세대들에게 미주 한인사를 알아야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있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매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미주 한인사는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덴티티,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 확립에 아주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동상이 이제 2009년 리버사이드 다운타운에 유니버시티 애버뉴와 메인 스트리트이라고 이제 다운타운에서도 가장 핵심 중심 지역인데, 그때 건립이 됐습니다. 2001년에. 근데 2001년에 이 동상이 건립됐을 때는 파차파 캠프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파차파 캠프 연구 결과물을 리버사이드 시에 제출을 하면서 2017년 파차파 캠프가 있었던 곳이 Point of Cultural Interest 넘버 1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도산 안창호 데이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2018년에 제정이 됐고, 이제 제가 이 연구 결과에 있어서 미국 최초의 한인 동네가 생긴 곳이 리버사이드인데, 리버사이드에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04년 3월 24일 도착을 하셨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이제 1902년 10월 14일 부인 이혜련 여사와 함께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셨는데, 그 과정 자체가 사실 굉장히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와이에 도착을 해서 그다음에 캐나다 밴쿠버로 갔다가 시애틀에 도착을 해서 드디어 이제 10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는데, 그동안 안창호 선생과 부인 이혜련 여사가 왜 밴쿠버, 시애틀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왔는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제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기사를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
하와이에서 배를 잘못 타서 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엉뚱하게 밴쿠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시애틀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도착을 했고 1902년 10월 14일 샌프란시스코 도착을 했을 때는 무일푼 여비로 가져온 돈을 다 탕진을 해서 돈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런 사실도 제가 밝혀냈는데 샌프란시스코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반아시안 증오 범죄, 혐오 범죄가 심했던 곳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지금은 가장 진보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아시안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인 반아시안 증오 범죄가 혐오 범죄가 그리고 혐오가 굉장히 거셌던 지역이고 아시안들이 살기에는 악조건이었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다가 리버사이드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리버사이드에 이제 1904년에 오시자마자 1905년 국립협회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민회가 1909년 설립이 됐는데 최초 지방회가 설립이 된 곳이 이제 리버사이드고 1907년 신민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신민회가 발기된 곳이 바로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라고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차파 캠프가 사실은 민주공화제를 도입을 해서 실험을 했던 곳이고 1911년 드디어 입법화 제도화돼서 오늘날 상해임시정부가 1919년 민주공화제를 도입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 연구가 시작된 것이 이제 2016년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지도 한 장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지도는 그 뉴욕에 있는 산본 보험회사에서 1908년에 제작한 지도인데 이게 다운타운 리버사이드고 여기에 코리안 세틀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1908년에 리버사이드에 코리안 세틀먼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문헌에도 안 나옵니다. 조선한창원 선생님의 그 기록이 그렇게 많고 문헌도 많고 책도 많고 논문도 그렇게 많은데 코리안 세틀먼이 리버사이드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지도 한 장으로 제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아무런 보충 설명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연구를 2018년에 마치고 책을 출판을 했고 이것은 이제 파차파 캠프 전시를 저희 UC 리버사이드 대학교의 컬버 센터라는 곳에서 했고 이 전시회가 뉴욕 타임스, LA 타임스, NBC 뉴스, PBS 뉴스아워, 뭐 NPR 등 미 주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제 주류 사회에 관심을 받았고 이제 내년부터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뉴저지, 시카고를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도 가면 좋겠죠. 네. 이게 이제 PBS 뉴스아워에 나온 건데 6분 30초 무려 6분 30초 PBS 뉴스아워에서 방송을 했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파차파 캠프 영어로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한민보에서 1940년 3월 10일자 신문에 제 조선한창원 선생이 1938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서세기 3주기를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생은 일찍이 우리와 같이 단위바에서 포도를 땄고 리버사이드에서 귤을 땄고 또 땅도 파고 즉 이런 일반적인 그 지식인의 지도자가 아니고 같이 평민하고 함께 일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미주 한인 사회를 이끌어 나간 그런 언행일치를 하신 그런 지도자임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유명한 사진인데 바로 이 사진이 리버사이드에서 오렌지를 따는 그런 모습이시고 이 사진 역시 이제 타민족 노동자들과 함께 리버사이드에서 노동복을 입고 귤을 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이혜련 여사, 그 부인 이혜련 여사하고 장남 필리반, 바로 필리반은 아시안 최초의 영화 배우로서 할리우드의 이제 워크 오브 페임의 이제 스타 별을 받으신 분인데 1907년 리버사이드에서 찍은 사진이고 바로 오렌지를 들고 있습니다. 오렌지를 들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은 곳이 이제 리버사이드의 파차파 캠프였고 이것이 이제 워크 오브 페임에 있는 것이고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새로 발굴한 그런 사진인데 이 뒷모습이 파차파 캠프로 추측이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김용년이라는 분의 가족 사진인데 바로 철길 옆에 있었어요. 파차파 캠프가. 근데 이것이 파차파 캠프인지 아니면 1918년에 이제 그 인근 지역에 바인 스트리트라는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 모습인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1905년 안창호 선생이 이제 국립협회를 설립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파차파 캠프가 왜 주목을 받아야 하냐면 타 지역은 대부분 이제 총각 중심의 한인 사회였습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이 이제 총각들이 많이 왔는데 파차파 캠프는 이상하게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굉장히 의아했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즉 여성과 아이들이 남성과 함께 어울려서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을 했고 그리고 민주공화제를 도입을 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905년이면 한국은 조선이고 고종 황제가 살아계실 때인데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도선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를 형성했고 민주공화제를 도입을 했다.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혁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주 한인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꾸준하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 법적 근거가 파차파 캠프의 한인들에 의해서 마련됐는데 그것이 바로 1913년 리버사이드 근처에 있었던 해멧이라는 곳에서 뭐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일본이 개입을 하면서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일본 식민 국민이기 때문에 일본이 미주 한인들을 대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민회에서 이대휘 목사가 미 국무장관 Secretary of State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에게 전보를 보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일본 식민 국민이 아니고 한국인이다. 우리를 한국인으로 인정해달라라는 그 전보를 보냈는데 그것을 보고 미국 정부에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은 일본 식민 국민이 아니고 한국인이다. 그리고 한국인들을 대변하는 단체는 대한민국민회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1913년에.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인들이 독립운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사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선 안창호 선생님과 이혜린 여사가 어떻게 미국에 도착했고 왜 밴쿠버를 거쳐서 시애틀을 거쳐서 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는지를 알려주는 이 신문 기사를 제가 114년 만에 발굴을 했어요. 전면 인터뷰예요. 그리고 코리아라고 돼 있어요. C, not K. 여러분 이 신문 기사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리버사이드에서 미국 최초의 한인 동네 타운이 형성이 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왜냐하면 한인 이민은 하와이에서 시작을 했고 또 본토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엉뚱하게 리버사이드가 한인 최초의 동네가 형성이 됐는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지역에 모여서 집단 거주 지역을 형성했고 자치적으로 규율을 만들어서 질서를 유지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민주주의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다. 그래서 이제 도산공화국으로 불렸다. 사실 도산공화국으로 불린 이유를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왜 도산공화국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도 제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코리안 레이버 뷰로 직업 소개서를 창업해서 한인들에게 취업의 이미 기회를 제공하면서 한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타 지역은 총각 중심인데 여기는 아이들과 여성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했고 결혼식, 생일잔치, 강연회, 토론회 등 활발한 한인 공동체 활동을 했다. 그리고 이제 도산 안창호의 리더십으로 독립운동의 초석을 다지면서 공립협회 1905년에 설립했고 신문에 발기를 했고 1909년에 대한민국민회와 형사단을 1913년에 조직하는 민독공동체의 초석을 다진 이런 곳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에 거주한 한인들이 일본 식민국민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신문기사 여기서 이제 신한민보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한민보가 일종의 대한민국민의 기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한민보가 1950년대까지 계속 발행이 됐었고요. 이 신한민보의 파차파케프에 관한 정보를 제가 많이 찾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완전히 행운이었습니다. 행운. 그리고 또 하나 행운이 뭐냐면 이 신문기사를 읽으시면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옛날 한국어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다행히 2017년에 제가 연구를 시작했을 때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2명이 저희 연구소에 인턴으로 왔습니다. 이 타이밍이 아주 퍼펙트했어요. 근데 그 대학원생들의 주된 임무는 고전을 현대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 신한민보 보도를 현대어로 다 번역을 해줘서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 수가 있었고 바로 2010년 10월 5일자 신문에 이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그랬냐면 리버사이드 지방 이곳은 미국에 올 때 제일 먼저 창설한 한인의 독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단체를 처음으로 시작하며 지방회가 제1차로 설립된 곳이더니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제일 처음 설립된 한인 동네가 리버사이드라고 신화면보에서 확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16일자 1916년 10월 20일자 신문에 하루 3시에 리버사이드에 이르니 이제 기자가 온 거죠. 리버사이드에. 동포 그 당시에는 이제 10여 명밖에 안 남았어요. 1916년에는.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밤을 지내면 묵묵히 생각하니 리버사이드는 재미 아닌 사회의 발상지라. 여기서 또 한 번 확인을 해줬어요. 재미 아닌 사회의 발상지라고 신화문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의석이라는 분이 이제 골든 마운틴이라는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온화한 날씨, 취업 그리고 생활 조건에 만족했고 이게 수년 동안 미국 최초로 한인들이 거주한 지역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또 한 번 이분은 파차파 캠프에 거주했던 분이에요. 이분도 또한 미국 최초로 한인들이 거주한 그런 지역이 됐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또 파차파 캠프는 이제 한 20여 개의 이제 판자촌입니다. 판자촌. 그리고 모두 1층 건물이고 그 물도 안 나오고 전기 시설도 없었던 아주 굉장히 열악한 판자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주 한인들이 거기서 열악한 환경을 극복을 하고 이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신한민보나 우리 한인들이 이제 리버사이드를 이제 한자로 해서 하변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하변 인구가 그 처음에는 한 6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측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신한민보에 이미 1905년에 70명이 있었고 1907년에는 1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숫자는 남성들만 포함한 숫자입니다. 국립협회 회원은 남성밖에 될 수가 없고 여성과 아이들을 합치면 200명이 훌쩍 넘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오렌지 수확 시즌이 되면 임시 노동자를 한 100명 이상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때는 한 300명 이상이 파차파 캠프에 거주하면서 일을 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1910년에 미 본토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인들의 총 인구는 8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300여 명이 리버사이드에서 거주를 했었다라는 것이고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 장로 선교회 리포트에 의하면 another happy group of Christians, somewhat distinguished from other stations by the number of young wives and their children. 여기서도 역시 이 리버사이드는 타 지역과는 달리 젊은 부인들과 아이들이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의 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리버사이드가 왜 발달을 했나? 1890년도에 들어서 리버사이드는 이미 미국 최고의 부촌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강 때문에, 이 산타아나 리버라고 거기서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게이지 캐널이라고 수로를 만들어서 오렌지 산업이 크게 번창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한인들이 그 리버사이드에 몰려들면서 이제 파차파 캠프를 건설을 했고, 이제 나중에 1909년 대한민국민회가 설립이 되는데, 대한민국민회는 해외 한인을 대표하는 가장 큰 규모의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그 당시에 1912년에 이미 북미, 하와이, 시베리아, 만주, 멕시코 등 지방해가 116개의 지방해가 건립이 됐고, 멕시코 남경 페테르부르크, 소련, 그리고 해외 한인의 유일한 전 세계적인 조직체였습니다. 대한민국민회가. 이것이 이제 안창호 선생 중심으로 형성된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민회 북미총회가 1911년에 이제 개최가 됐는데, 여기서도 또 한번 북미총회의 발상지가 어디냐 하면 리버사이드요. 리버사이드의 명예가 어디냐 하면 1532 파차파 애비뉴이다라고 또 한번 그 파차파 캠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국민의 북미총회가 왜 중요하냐면, 근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 왜 대한민국민의 북미총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지 저는 사실 의문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역사학자가 아닌데, 이 1911년 바로 파차파 캠프에서 개최됐던 대한민국민의 북미총회는 오늘날 상해 임시정부에서 도입한 민주공화제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국민회는 완전한 헌법공화의 제도를 의지하여 조직한 단체인 까닭에 지방총회의 중대한 권리는 온전히 대의회, 국회에 있다. 대의회는 지방총회에 대해서 자치규정을 제정하며 임시안을 성립하며 총회 임원을 선정하며 명년도 예산을 정하는 여러 가지 권한, 국회의 권한이죠. 이것을 이미 1911년, 그러니까 한일합방 1년 후에 파차파 캠프에서 통과시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이 이제 그때 1911년 그 대한민국민회 북미총회를 한 이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이제 다른 앵글로 찍은 사진이고, 요 똑같은 사진인데 이 사진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안창호 선생이 photographer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아까가 헤메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차파 캠프 안에는 이제 한국어 학교가 있었고, 학생들하고 이제 찍은 사진이고, 또 한인 장로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한인 장로 선교회는 리버사이드에 있었던 Calvary Presbyterian Church에 정식으로 소속된 그런 한인 장로 선교회고, 바로 이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Calvary Presbyterian Church의 이제 그 블루턴인데, 여기에 코리안 미션이라고 있어요. 1532 파차파 애비뉴, 바로 파차파 캠프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기록을 살피다가 이 코리안 멤버십 기록을 찾았습니다. 쫙 한인들이 언제
입회를 했고 언제 떠났고 이런 것을 다 그대로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이 명단에는 한 50여 명이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918년에 이제 코리안 미션이 이제 리버사이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그 블루탄에 없어져요. 그래서 그때 이제 폐쇄가 되는 겁니다. 1918년에 정식으로 폐쇄가 돼요. 파차파 캠프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나멘보에 이제 파차파 캠프가 문을 닫을 거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11월 10일 지방회관을 1532 파차파 애버니에서 1158 바인 스트리트 바로 가까운 지역인데 이전했다라는 보도를 하면서 파차파 캠프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아니죠. 매우 중요한 건데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한인 여성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 1920년입니다. 근데 도산한창원 선생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민회에서 여성들도 정식 회원으로 인정 입회를 허락한다라는 그 법안이 1918년에 통과가 됩니다. 1918년. 그래서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919년 4월 22일 리버사이드에서 이제 행사를 살펴보니까 애국가 구정섭 부인, 연설을 박중섭 부인이 했습니다. 이미 1919년에. 그리고 유인경 모친께서 기도를 했고 이렇게 여성들이 전부 주도를 해서 행사를 했다. 이것은 굉장히 선진적인 생각이었고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의무를 다 한다고 이제 했는데 이제 여기서 파차파 캠프는 그만큼 이제 초기 미주 한인 사회 독립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인데 제가 이 책을 2018년에 출판을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거는. 그리고 왜 도산공화국으로 불렸는가? 이 도산공화국이라는 것은 1911년 제3차 대한민국민의 북미총회에 참석했던 강명화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과연 도산공화국이네. 그러면서 이제 강명화라는 분이 그 당시 대한민국민의 북미총회 지방총회장이라고 설명이 됐는데 그 당시에 지방총회장은 황사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강명화라는 분은 부회장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신화면부에서 봤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건지는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신문 제가 보도한 거에 의해서 한국에 있는 JTBC에서 상해 임시정부 수립 8년 전에 안창호 선생이 민주정부 실험을 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논문을 발표를 했고 이제 영문판이 내일 인쇄에 들어갑니다. 이 논문의 영문판이 내일 인쇄에 들어가는데 대한민국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1910년까지 대한민국은 조선이었고 황제가 고종 왕 황제가 있었던 군주제였는데 어떻게 불과 9년 만에 민주공화제를 도입하게 됐는가. 그리고 이제 박찬승 교수가 쓴 논문을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논문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민주공화제를 도입을 하는데 토론도 없었고 반대도 없었다. 그래서 그것이 대세였기 때문에 민주공화제를 도입을 했다. 그것이 대한민국 역사학계에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는 그 논문을 읽고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 당시에 그 독립운동 세력이 이념적으로 엄청난 대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민주공화제를 도입을 하면서 고종 황제가 그 당시에 막 이제 돌아가신 그 장례식에서 한 거니까 3.1 운동도
토론도 없었고 반대도 없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이제 민주공화제를 중국에서 활동했던 분들 중심으로 이게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 1911년 4내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도입을 한 거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 지금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1911년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에서 있었던 대한민국민의 북미총회 제3차 회의, 그리고 거기서 통과된 21조 의안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1917년에 선포된 대동단결 선언문이 민주공화제를 도입하는 결정적인 초석을 제공했다라는 것이 역사학계의 대세입니다. 역사학계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 대동단결 선언문은 14명의 인사의 이름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 중에 거의 다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박용만이라는 분만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중국으로 건너왔던 분입니다. 대동단결 선언문은 이제 근데 재밌는 것은 원본이 도산 안창호의 유품에서 발굴이 됐고요. 그리고 1911년 대한민국민의 북미총회에서 통과된 21조 의안 내용과 대동단결 선언 내용이 매우 흡사하며, 마지막으로 대동단결 선언에 서명한 14인에 박용만이 있다는 점이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용만은 그 신화민보 주필을 하면서 1909년부터 이미 무형정부 설립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민회가 사회단체가 아닌 정치조직으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핵심은 민주공화제예요. 주권행사의 의미는 국민주권설, 그리고 해외 동포, 국민의 동포 대신 해외 동포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일종의 정부 설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부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통일기관, 통일국가, 원만한 국가의 3단계 유령을 제시했습니다. 대동단결 선언에서. 근데 대한민국민의 이미 6년 전 1911년 리버사이드에서 통과된 21조 의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1항 신화민보 출판권을 중앙총회에 인해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중앙총회입니다. 중앙총회. 여기서 이제 중앙총회가 없었는데 새로 만든 거예요. 중앙총회를. 그러면서 중앙총회는 무엇이냐면 바로 무형정부를 의미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무형정부. 대한민국민의 중앙총회를 설립을 하면서 이것은 무형정부이며 해외 동포를 대표하는, 그리고 국내의 한국인도 대표하는 무형정부 설립을 이미 1911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의회를 조직을 해서 국회 역할을 했고, 자치규정을 도입을 해서 사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을 1911년에 이미 다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대동단결 선언문, 국민주권설, 대한민국민회도 역시 국민주권설, 대표 대의회, 국내 동포 대신 해외 동기가 그 책임을 감당한다. 바로 중앙총회를 설립을 해서 무형정부를 설립을 해서 정부를 만들어서 해외 동포를 대표하는 그런 정부기관을 만든 거죠. 그 정부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데, 중앙총회, 이 대한민국민회도 역시 의무금이라고 그랬어요. 5원, 1년에 5원의 의무금을 전부 징수를 해서 그 예산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정부에서 대한민국민회를 미주한을 대표하는 그 기관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디팩토 정부기관으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민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학계에서 누가 왜 어떻게 민주공화제가 도입을 됐는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세였기 때문에 민주공화제가 도입이 됐다. 근데 저는
그 대세였던 그 이유가 바로 도산한 차원 선생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이미 민주공화제를 도입을 했고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상해 임시정부에 또 민주공화제를 도입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립협회 1905년, 신민회 1907년, 그리고 박용만이 이제 신화멤버 주필을 하면서 임시정부 건설론을 줄기차게 주장을 했고요. 1919년부터. 그리고 그것이 이제 1911년에 정식으로 도입이 된 것이고, 그리고 중앙총회가 설립이 된 것은 1912년이고,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대동단결 선언문이 발표가 됐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서 민주공화제를 1919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미국발 계보가 맞는다면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는 그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제의 시작도 바로 파차파 캠프에서 한 것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파차파 캠프에서의 성공, 즉 지금까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못했던 파차파 캠프, 도산 한자원 선생이 1904년 도착을 해서 1907년에 다시 한국으로 갔다가 1911년에 이제 러시아를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뉴욕에 입항을 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LA를 거쳐서 리버사이드로 오셨는데 1911년에 그래서 리버사이드에서 제3차 대한민국민총회가 개최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민주공화제를 도입을 했고 민주공화제를 성공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민주공화제가 오늘날 대한민국에 도입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차파 캠프에서 성공을 무엇을 의미하냐? 조직력의 확산을 통한 민족운동의 실천. 그러니까 도산 한자원 선생의 지도력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조직입니다. 조직. 도산 한자원 선생은 항상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조직력을 통해서 그 운동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도산 한자원 선생이 이상총 건립을 1920년 이후부터 꾸준히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 이상천 건설 운동이 이미 파차파 캠프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파차파 캠프는 이상천을 최초로 실험한 곳입니다. 이상천.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이제 1920년대 이후에 이상촌을 어디에 건립을 할까? 만주에 할까? 필리핀에 할까? 뭐 계속 찾으러 다니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파차파 캠프에서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도산한 장원 선생은 지금까지 한국 역사학계에서도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진보학계와 보수학계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 분 중에 하나가 바로 도산 한창원 선생인데 진보학계에서는 도산 한창원 선생의 너무 그 교육 또는 그 독립 전쟁을 마치 하지 않았던 분으로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데 1910년 이전까지 도산 한창원 선생님은 독립 전쟁론을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이후부터 이제 독립전쟁론보다는 우리가 실력을 키워서 실력이 있어서 일본을 앞질러야 독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전환을 한 것인데 모든 무실력행위라든지 모든 도산 한창원 선생이 주장한 이것은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실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통합입니다. 통합. 도산 한창원 선생은 통합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도 다 포용을 하면서 독립운동,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사실 보수학계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추앙하기 때문에 안창호 선생을 또 역시 배척하고 있고,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 사실 진보학계와 보수학계 양쪽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도산 안창호는 이제 정직, 조직화, 통합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그분의 독립운동 또 이념을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 파차파 캠프를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가서 발표를 했었는데, 제 발표를 듣고 최승원이라는 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분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도산의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이 파차파 캠프에서의 성공 경험의 반복과 재생산이었다. 이 2020년에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독립운동, 민족운동이 이제 다시 재평가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파차파 캠프에서 시작이 됐고, 거기서의 성공, 그리고 이 성공 경험의 반복, 그리고 재생산이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김용호 재미동포 연구소의 모습인데요. 간략하게 요점만 추려서 빨리빨리 슬라이드를 넘겼기 때문에 제 말씀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질문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질의응답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